이번 영상에서는 풍자적 지각과 해석적 지각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목차부터 봅니다. 대상과 인식. 인식이란 것 자체가 과정이죠. 과정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끝난 내용이기도 하고,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 국면과 관점, 또 뭐가 있죠? 시점이 있죠. 시점. 네. 그리고 관점과 지각의 유형. 시에서 지각은 다 미적 지각입니다. 그래서 관점과 지각의 유형, 지각, 어떤 방법으로 지각하는가 봐요. 그리고 통합적 관점. 뭔가 이 통합적 관점 하면은 뭔가 명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관념적 관점과 지각의 유형점, 관념적 관점과 실제적 관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관념적 관점은 생각으로, 관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거는 감각적인 거고, 진짜로 존재하는 것,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가 중요하죠. 어이 제자면 거짓인지 사실인지 그런 느낌이고, 아이 제자면 존재하느냐 이 말이죠. 정말로 존재하는가, 존재의 느낌이고, 그래서 감각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관념적 관점은 현상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사상하고 객관하려는 태도. 네, 현상, 드러나는 모양새를 현상이라고 그러죠. 나타날 현, 모양상, 나타나는 생김새, 드러나는 생김새를 현상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현상이죠. 구체성과 특수성을 사상하고 버리고, 즉 모양을 버리고 구체적인 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인 상, 특수적인 상, 구체적인 상과 특수한 상을 버리고 개괄, 하나로 묶어버리려는 태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 하면은 뭐 까부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죠. 이렇게 점잖은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하나로 아이 이렇게 해버리면, 네, 어느 정도 뭐 완전히는 아니어도 관념적인 게 되고, 그걸 이렇게 객관한다는 거죠. 하나로 묶어버린다, 일반화시키는 거죠. 실제적 관점 하면은 구체적 현상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 구체적 현상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력, 그게 실제적 관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전체라면, 그죠? 공원이 전체라면 공원에는 벤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사람들 걸어다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운동기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공원이라는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가 실제적 관점이다 라고 해요. 네. 지각의 유형 좀 보겠습니다. 자꾸 해봐야 돼. 이게 쉽게 이렇게 탁 와서 좀 우리가 체화된다고 하죠. 이렇게 완전히 딱 내 것이 되기가 힘든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해봐야 돼요. 지각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관념적 관점의 지각 유형은 피상적 지각, 추상적 지각, 풍자적 지각, 해석적 지각이 있고요. 묶어주세요, 이렇게. 피상적 지각과 추상적 지각, 이런 거고, 풍자적 지각과 해석적 지각이 있고요. 실제적 관점, 기계적 지각과 장식적 지각, 감각적 지각과 사실적 지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시를 쓸 때, 잠깐만요. 피상적 지각 하면은, 네,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그랬죠. 아주 껍질만 이렇게 맛보는 거고, 또 추상적 지각, 네, 각 개체의 각 개별적인 것들의 특수성은 다 없애버리고, 네, 일반적인 것, 네, 공통적인 것, 그런 것들만 가지고 감각하는 것을 추상적 지각이라고 하고요.
풍자적 지각, 해석적 지각 나중에 하고요. 기계적 지각, 눈에 보이면 보고 안 보이면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할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뭔가 생각할 의지가 없이 보이면 보고 안 보이면 안 보고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네. 장식적 지각은 뭐예요? 푸른 하늘처럼, 하늘 원래 푸른 거 다 아는데 괜히 쓸데없이 앞에다 푸른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 싱그러운 풀잎 뭐 이런 말들, 싱그러운 이런 말들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그죠? 또 뭐 굽이치는 파도, 파도 원래 굽이치지 않으면 파도가 아니죠. 네, 이게 붙일 필요가 없는 단어들을 자꾸 붙여놓는 것, 그런 것들이 장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네, 감각적 지각, 사실적 지각 있고요. 시를 쓸 때 목숨만큼 중요한 인식의 태도라고 했는데, 네. 시가 장식적 지각, 관습적 지각, 장식적 지각, 관습적 인식,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상투적 표현, 클리셰, 낡은 표현들을 가질 경우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메시지가 없죠.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현상을 관념으로 추상화하면 사실적인, 구체적인 현상을 관념으로 추상화하면 사실적인 면조차 모호해진다. 네, 예를 들면 그죠? 상수리 나무 했는데 그걸 갖다 그냥 나무 이래버리면 나무의 구체적인 모습을 독자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는 상수리 나무를 구체적으로 봤는데 나무라고 표현해버리면 관념어가 되는 거죠. 나무라고 표현해버리면 독자는 무슨 나무를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적 측면조차도 모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 사실을 상투적 표현으로 장식하면 공허해진다. 당연한 말이죠. 구체적인 사실인데 그걸 또 상투적으로 장식한대요. 이렇게. 네, 상투적으로 장식하면 시가 공허해진다. 그죠? 굽이치는 파도, 질풍노도와 같은 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파도에서 뭘 전하고자 하는 말인지 텅 비게 되죠. 또 시적 언술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시적 언술은 장식하는 데 있지 않고, 그죠? 수사적으로 뭐를 막 꾸미는 게 그게 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려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을, 즉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죠? 가려져 있거나 왜곡되는 것, 그죠? 이렇게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상식 때문에 모르고 있거나, 그죠? 또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시죠. 시. 네. 그죠? 그래서 관습에 젖어 있으면 새로운 표현을 못 하게 되죠. 낯설게 하기, defamiliarization. 이건 이렇게 두 가지를 읽어요, 이 부분. 죄송합니다. defamiliarization 또는 이거를 그냥 를 이렇게 발음해서 defamiliarizat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습적 인식, 네, 사회에서 남들 보고 배운 대로 인식하는 걸 말하죠. 고정관념, 관습적 인식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을 갖게 되죠. 또 상투적 표현하고, 고정관념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상투적 표현하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고정관념, 그러니까 파도 하면은 굽이친다 이 말밖에 모르는 게 고정관념이고, 굽이치는 파도라고 표현하는 게 상투적 표현이죠. 클리셰, 스테레오타입, 그죠? 이것도 영어로 해달라고요. traditional recogni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raditional recognition.
가려지거나 왜곡된 정보를 걷어내고, 가려지거나 왜곡된 정보, 네, 그거 걷어내야 돼요. 네, 가려지거나.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알고 있어서 잘못 보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실, 그죠? 또는 왜곡된 정보, 이렇게. 왜곡된 정보, 이런 것을 걷어내고, 대상의 실체와 본질을 보기 위한 시각과 시점을 확보하려는 태도이다. 우리가 이제 바다 하면 허구날 파도만 생각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바다에 실제로 밤에 밤바다에 나가본 사람들은 네, 우주가 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것,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죠. 이런 거 못 봤던 거는 못 보고 그냥 관습적으로 고정관념으로 상투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다, 그럼 파도, 뭐 넓다, 뭐 이렇게 고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바다 그러면 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하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밤바다 실제로 배 타고 나가 보니까 네, 자기가 우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우주 한가운데 떠서 돌아다니는. 왜냐하면 밤하늘에 별이 바다에 반사돼서 배 아래에도 별들이 똑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사공의 입장에서는 우주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복습을 해요. 인식 과정, 인식의 과정이죠. 이제 좀 알 것도 같죠. 이제 의식, 뭐예요? 의식. 네,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를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이 있으면 누가 부르면 반응하죠. 또 의식이 있으면 누가 보면 반응하죠. 근데 의식이 없으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네, 이렇게 누가 나타나도 반응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감각, 그러니까 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누가 보였을 때 반응한다든가, 또는 누가 꼬집었을 때 반응한다든가, 또는 누가 불렀을 때 반응한다든가, 그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밖에 있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을 감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감각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감각을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감각을 안다, 알지자에서. 그래서 감각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네, 지각. 네. 이제 이렇게 지각까지 했어요. 다 받아들인 거. 지각까지 했으면 그것을 감각 정보가 그 지식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네, 보존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걸까요? 기억도 하고 보존도 하겠죠. 그 보존하고 있는 거. 그래서 감지한다라고. 그 정보들을 알아요. 이렇게. 네, 느껴서 아는 거죠. 다시 한번요. 여기까지 인식작용이 일어났으면 네, 그 내용을 느껴서 알아요. 그게 이제 감지라고 해요. 네, 감지까지 일어났으면 이제 인지를 해야 돼요. 네, 인지한다라는 말이 있죠. 인지한다. 지금 감각 정보들이 싹 나왔으면 인지한다. 그러니까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어떤 그 사태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이제 인지라고요. 인지. 그죠? 즉, 감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는 기억이 있겠죠. 그런 기억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를 보고 저게 자동차네, 달리네, 조금 있으면 여기까지 올 것 같네 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인지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렇게 인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가 10분 뒤면 여기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한다. 차를 인지하고 차의 움직임을 인지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인식 과정이 끝나면
이거 다 인식이죠. 전부 다 인식 작용이에요. 인식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인지까지 하고 나면 네, 그걸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데 판단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 네, 그것을 인식할 판단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판단 결정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 과정이 완료된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다 인식이에요. 다 인식. 네, 다 인식 작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각각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사실적 지각과 감각적 지각, 사실적 지각과 감각적 지각, 또 장식적 지각과 감각적 지각. 네, 사실적 지각, 사실은 아니죠. 사실대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지각하는 거고, 감각적 지각, 네, 감각으로 지각한대요. 네,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풍자적 지각과 해석적 지각이라는 건데요. 네, 풍자적 지각과 해석적 지각. 이거 풍자할 풍자에다 찌를 자자, 뭔가 아프죠 느낌이. 영어로 satire라고 하는데, 단어를 좀 한국어, 좀 모국어라고 하죠. 모국어의 단어 의미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좀 무지한 행동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풍자라는 거죠. 영어로는 뭐 많죠. 풍자 원래 영어로는 satire이라고 하는데, 전에 원래 comics, 뭐 cartoons라는 이제 그런 어떤 풍자 만화 때문에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원래 이제 풍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뭐 이렇게 사회적이면서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풍자는 대체로 권력자를 향합니다. 강자.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정치인이 풍자의 대상이 돼요. 그래야만 해요. 만약에 그게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고 다른 쪽을 향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풍자는 절대 약자를 향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향하면 그건 풍자가 아니고 폭력이 됩니다. 이게 좀 증오와 혐오가 되고 폭력이 돼요. 왜 그런가 봐요. 원래 풍자에 상호용되는 그 언술 형식, 즉 말하는 방법은 뭐 재치, 기지, 과장, 조롱, 냉소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언술 형식을 통해서 대부분 풍자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조롱, 냉소, 뭐 과장 또는 뭐 유머 이런 것들 가지고 강자를 강자를 향하게 되면, 즉 강자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강자가 폭력적 행동을 조금 줄이게 됩니다. 완화하게 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을 자꾸 풍자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만불손하다든가 너무 또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유머스럽게 너무 풍자를 하죠. 조롱하고. 그러면 그냥 조롱하고 풍자하고 웃을 수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권력자가 아니고 약자를 향하게 되면 그건 혐오가 되고 폭력이 되고 조롱이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 약자를 함부로 풍자하게 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악마화 시키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옳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묻지마 범죄처럼 묻지마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는 절대로 약자를 향하는 게 아니라 강자를 향합니다. 대부분이 정치적 권력자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은 딱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권력자들은 대부분 부정부패도 법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은 법 위에 있죠. 그러니까 법 대신에 대중들이 풍자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자들은 어때요? 죄가 없어도 죄 만들어서라도 처벌받죠. 네, 그래서 풍자가 약자들을 향하게 되면
특히 언론이 약자들을 비판하게 되면 폭력이 돼버려요. 바로 그냥 공격 대상이 되고 뭐 이렇게 법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런 현상이 있어서 풍자는 거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네. 자, 한번 봅니다. 아래 시가 풍자적인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공원의 잔디 위에는 집 나온 개 한 마리, 한 마리 개의 고난 잠이 자고 벤치 위에는 서울에서 돈 벌겠다고 시골에서 상경한 여간비가 떨어진 청년의 몸이 자고 발로 뛰다 지친 월부장수의 건수가 자고 뒷골목에서 쫓겨나온 바람에 혼이 잔다. 그 옆에서 아무도 숙박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공원의 잔디 위에는 집 나온 한 마리 개의 고난 잠이 자고 벤치 위에는 서울에서 돈 벌겠다고 시골에서 상경한 여간비가 떨어진 청년의 몸이 자고 발로 뛰다 지친 월부장수의 건수가 자고 뒷골목에서 쫓겨나온 바람에 혼이 잔다. 그 옆에서 아무도 숙박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원의 잔디 위에서 자는 개, 공원에서 잠자는 개는 뭐 사실적 지각이죠. 공원에서 개가 자네 하면 사실적 지각인데, 근데 문제는 공원에 개가 고난 꿈을 꾼다고 해요. 이렇게 피곤한 꿈을 꾼다. 이거는 누가 해석했어요? 개가 꿈을 꾼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개가 물론 꿈 꾼다고는 해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는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인이 생각한 거죠. 개가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시인이 공원에서 잠자는 개를 이렇게 해석한 거죠. 네, 해석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나 이렇게. 시인의 이야기인 거죠. 시인의. 네. 벤치 위에서 서울에서 돈 벌겠다고 온 시골에 상경한 여간비가 떨어진 청년의 몸이 자고 벤치 위에서 청년의 몸이 자고 이거는 이제 사실적 지각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관념화 된다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개가 고난 꿈을 꾼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가 공원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시각적, 즉 감각적 지각이죠. 시각적 지각이니까 감각적 지각이죠. 그런데 그 개가 고난 꿈을 꾼다. 이거는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지각이 관념화됐죠. 그래서 관념화된 감각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간비가 떨어진, 그죠? 벤치 위에서는 청년의 몸이 자고 이건 사실적 지각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에서 돈 벌겠다고 시골에서 상경한 여간비가 떨어진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죠. 시인이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발로 뛰다 지친 놀부장수의 건수가 자고 건수 뒷골목에서 쫓겨나온 바람에 혼이 잔다. 공원에는 별것 다 잔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 내용들이 감각적 지각에다가 감각적 지각을 조금 관념화시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풍자는 이렇게 아주 그냥 저 작품의 전체를 결정질 만한 반전이 있죠. 반전. 또 그 옆에서 아무도 숙박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적으로 지각한 것들이 사실적으로 지각했다 이거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갖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게 이제 사실적 존재들이 관념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자, 봐요. 어째서 풍자는 사실적 지각에 의한 직접적인 제시의 세계가 아니다. 즉 사실적 지각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뭐다? 기지, 반언, 냉소, 조롱의 방법, 즉 풍자의 방법적 수용, 네, 풍자적인 방법으로 수용해서 빗대어 공격하는 세계다. 네. 이렇게 반언, 냉소, 조롱의 방법으로 빗대어 거기다 비교해서 공격하는 세계가 풍자다라는 거예요. 풍자는 공격합니다. 풍자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을 좀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풍자 잘못했다 죽기도 했죠. 그리고 또 링컨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고 풍자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결투 신청 들어가지고. 풍자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풍자의 세계에 들어온 사실적 존재들은 풍자를 구성하는 풍자적 또는 회화적 요소로 변모하여 사실적 가면을 쓴 관념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표현이 사실적이어서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표현은 사실적이잖아. 지금 사실적 지각을 하고 있으니까 공원에 개가 있고 청년이 자고 있고 얼부장수가 자고 있고 이런 건 다 사실적인데, 그런데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게 관념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가면을 쓴 관념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념화됐다 이 말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 옆에서 아무도 숙박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뭐 사실적 표현인데 사실은 한참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다 관념화된 거예요. 뭐 건수가 잔다. 이것도 다 그렇죠. 또 의인법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봐요. 아래 시가 해석적 지각인 이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해석적 지각인가 봐요. 혼자 있는 자가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 서두르지 않는 발자국이 그림자를 환하게 밝히고 길과 벤치에 침묵이 솜사탕처럼 달콤할 때 오라 혼자인 영혼이여 구하는 자는 혼자일 때 그림자도 넉넉하리. 이게 혼자인데 온자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혼자. 제가 직접 써서 그렇습니다. 혼자일 때 그림자도 넉넉하리. 다시 한번 볼까요? 혼자 있는 자가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 서두르지 않는 발자국이 그림자를 환하게 밝히고 길과 벤치에 침묵이 솜사탕처럼 달콤할 때 오라 혼자인 영혼이여 구하는 자는 혼자일 때 그림자도 넉넉하리. 근데 지금 만약에 제목이 없이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뭐에 대해서 쓴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뭔가 혼자 있는, 뭐 혼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죠?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이제 제목에서, 이렇게 공원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바로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바로 그 해석적 지각입니다. 해석적 지각. 자, 봐요. 혼자 있는 자가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다.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다. 이거는 사실적 지각이죠. 그죠?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사실적 지각이에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좀 시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독자가. 그래서 좀 그 감각적 지각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사실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각적 지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이제 공원에 혼자 있는 모습을 시인이 해석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념적 접근인 것이죠. 서두르지 않는 발자국이 그림자를 환하게 밝히고 길과 벤치에 침묵이 솜사탕처럼 달콤할 때라고 했네요. 그죠. 어떤 서두르지 않는 발자국 하면 이거는 뭐 그렇죠. 우리는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적 지각인 거죠. 이렇게 그림자를 환하게 밝히고, 그림자를 환하게 밝힌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해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해석적 지각이다라고 해요. 길과 벤치에 침묵이 솜사탕처럼 달콤할 때, 침묵도 관념적인데, 그죠? 침묵도 관념인데, 또 솜사탕처럼 달콤하죠. 이것도 실제로 뭐 이렇게 감각화했다기보다는 그냥 침묵이 솜사탕처럼 달콤하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묵도 사실은 관념인데 그런 어떤 지각도, 그러니까 침묵을 솜사탕처럼 달콤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적 접근인데 그 해석적 접근도 관념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라 혼자인 영혼이여 구하는 자는 혼자일 때 그림자도 넉넉하리 라고 했습니다. 영혼도 관념어죠. 또 구하는 자, 뭘 구해요? 구하는 자는 혼자일 때 그림자도 넉넉하리. 그러니까 상황을 좀 이렇게 관념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죠. 어떤 상황, 공원에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관념적 표현으로 해석을 해요. 그 상황을. 네, 그 상황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대상을 해석하듯이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바로 해석적 지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해석하면서 감각해서 받아들여요. 그 정보를. 네, 그런 것이 해석적 지각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원의 사실적 풍경. 네, 이게 왜 위시가 해석적 지각인 이유가 뭐예요?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원의 사실적 풍경에 대해서 작가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국면을 찾아내어 관념어적인 언어로 해석한 것이다. 네. 관념어적 언어로 해석한 건 분명하죠. 이렇게 관념어적인 언어로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적 지각과 해석적 지각의 비교 봐요. 이제 공원 여기저기에 혼자 있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사실적 풍경을 그대로 글에 넘겨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혼자 있는 자가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 혼자 있을 때, 그죠? 혼자 있는 자, 아름다운 순간. 이거는 이제 해석한 거죠. 혼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해석적 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긴 그림자를 끌고 가는 서두르지 않는 발자국이라고 했는데요. 서두르지 않는 발자국, 긴 그림자를 끌고 가는
서두르지 않는 발자국. 여기에 무슨 이렇게 생각까지 해가면서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글에다가 글로 옮겨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사실적 지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두르지 않는 발자국이 이 그림자를 발자국이 무슨 짓 하는지를 이렇게 그림자를 환하게 밝힌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석적 지각이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봐요. 여기까지네요. 이거 하나를 위로 올릴까요? 이렇게 올리면 한 번에 되네요. 사실적 지각은 사물 현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네, 사실적 지각은 거의 사실에 가깝게, 있는 대로에 가깝게 사물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형상화하는 데 있다. 즉 형상화한다 이 말은 시인이 보고 느낀 것을 독자도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해요. 해석적 지각은 사물과 현상의 의미를 자꾸 대상을 의미화해요. 네, 의미화해서 파악하려는 데 초점이 있다. 대상을 자꾸 의미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해석적 지각이다 라고 합니다. 대상을 해석하면서 보는 것과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자꾸 사실적 지각, 해석적 지각 용어들을 자꾸 익혀놓으시면 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풍자적 지각과 해석적 지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